모래시계를 뒤집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초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1초를 위해 며칠째 고민하고 계십니까? 새해가 밝았습니다. 당신은 어쩌면 올해도 어김없이 다짐을 세웠을 것입니다.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삶의 태도를 바꾸겠다고, 이번에야말로 진짜 나를 찾겠다고.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난 10년간 똑같은 다짐을 했는데 왜 당신의 모래시계는 여전히 같은 방향을 향해 있습니까? 결심과 실행 사이에는 단 한 끗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결정장애라는 이름의 보이지 않는 벽입니다. 당신은 모래시계를 뒤집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뒤집은 후의 결과가 두려운 것입니다. 새로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준비 중이라는 핑계를 댈 수 없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변명할 수 없는 시간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끗의 차이를 건너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성공한 사람들은 결정 후 바로 후회할까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 선언을 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는 그 유명한 선언 말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가 선언 직후 측근들에게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미친 짓을 한 건가? 스티브 잡스 역시 애플에서 쫓겨난 후 넥스트를 창업하면서 비슷한 고백을 남깁니다. 모든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던 순간은 없었다고. 다만 결정한 후 그것을 옳게 만들기 위해 미친 듯이 달렸을 뿐이라고.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선택을 하기 위해 시간을 지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역사를 바꾼 사람들은 불완전한 결정을 내린 후 그 결정을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정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선택 후에 정답을 만들어 갔습니다. 당신이 지금 모래시계 앞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이게 옳은 선택일까가 아니라 이 선택을 옳게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연말 연시가 되면 우리는 습관처럼 자아 성찰에 빠집니다. 지나간 시간을 반성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웁니다. 하지만 그 성찰이 결정을 미루는 또 다른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찰은 1월에 끝나야 합니다. 2월부터는 실행입니다. 당신의 모래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뒤집을지 말지를 고민하는 동안에도 모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의 완벽함이 아니라 선택 후의 완전한 몰입입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거울 속 당신에게 어떤 거짓말을 했습니까? 조금만 더 준비하면 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 이 모든 말들은 사실 하나의 병명을 숨기고 있습니다. 완벽주의라는 이름의 만성질환입니다. 완벽주의는 겉으로는 성실함처럼 보입니다. 신중함처럼, 책임감처럼 위장합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 완벽주의자는 완벽을 추구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함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다 멈췄다면,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려다 말았다면, 오랜 꿈을 실행하려다 접었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정말 준비가 부족해서였습니까? 아니면 완벽한 준비라는 환상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까? 삶의 태도를 바꾸는 첫 번째 원칙은 이것입니다. 완벽한 출발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출발한 후 만들어가는 완성도뿐입니다. 비행기는 이륙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하지만 일단 뜨고 나면 오히려 순항이 더 쉽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미 당신은 땅을 박차고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주의를 치료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불완전한 첫걸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어색해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첫걸음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20대가 아닙니다. 실수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더욱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완벽을 기다리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의 가장 큰 실수입니다. 정답은 찾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나이에 뭘, 남들처럼 그냥 편하게 살지. 이미 늦었어. 이 말들이 들리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던진 말일 수도 있고 당신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들은 과거의 언어입니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려는 중력의 속삭임입니다. 물리학에서 중력은 질량이 클수록 강해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관계일수록, 축적된 기억이 많을수록 당신을 예전의 당신으로 묶어두려는 힘이 강해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변하면 자신들도 변해야 한다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과거에 붙잡아 둡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에게는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과거의 관계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시간에 맞는 새로운 관계를 설계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 후자를 선택했다면 관계 정립의 시작은 바로 이 세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첫째, 과거의 역할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은 누군가의 부모로, 배우자로, 직장인으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녀가 독립했다면 이제 당신은 부모이기 이전의 한 명의 독립된 개인입니다. 은퇴를 했다면 당신은 전직 무엇이 아니라 현재 무엇으로 다시 정의되어야 합니다. 둘째, 변화를 방해하는 관계를 재설정하십시오.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새로운 시도를 비웃거나 폄하하는 사람들과는 적절한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이 모래시계를 뒤집을 때 옆에서 왜 뒤집어? 그냥 두면 안 돼? 라고 묻는 사람은 관객석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새로운 연대를 구축하십시오. 당신과 같은 방향으로 모래시계를 뒤집은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나이, 과거, 성과가 아니라 현재의 시도로 연결된 관계야말로 진짜 동료입니다. 당신이 시작한 작은 사업, 다시 시작한 공부, 새롭게 시도한 취미,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당신의 새로운 중력이 됩니다. 과거는 중력입니다. 하지만 로켓이 지구를 벗어나듯 당신도 충분한 추진력만 있다면 그 중력권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 자각입니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입니까? 기억입니까? 아니면 습관입니까? 그것을 명확히 보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손절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손절은 차갑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과 상대 모두를 위한 성숙한 선택입니다.
서로를 과거에 가두지 않기로 하는 품격 있는 이별입니다.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0번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그가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10,000가지 방법을 발견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도. 젊었을 때 이 이야기는 그저 위인전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감동적이긴 했지만 어딘가 멀게 느껴지는 여웅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지금 이 낡은 이야기가 왜 이렇게 새롭게 들립니까? 은퇴 후 시작한 사업이 석 달 만에 적자를 냈을 때, 자녀와의 관계 회복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냉랭한 대답만 돌아왔을 때, 건강을 되찾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 일주일도 못 가 중단됐을 때, 그때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에디슨의 10,000번 실패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하지만 여기 당신이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10,000번 실패한 게 아닙니다. 그는 10,000번의 데이터를 수집한 것입니다. 빈 방의 정적을 느껴봅니다. 자녀가 독립한 후 처음 맞은 주말 오후입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집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정도로 공간이 허전합니다. 문득 지난 20년간의 양육 방식이 틀렸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잠깐, 정말로 틀렸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자녀를 독립적 인간으로 키우기 위한 20,000번의 시행착오 중 29,999번째 데이터였던 것입니까? 에디슨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은 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를 재해석하는 프레임입니다. 그는 실패를 끝으로 보지 않고 과정 중 하나의 좌표로 봤습니다. 마치 지도에서 이 길은 막혔음이라고 표시하듯 그는 매번 실패할 때마다 자신의 지도를 업데이트했을 뿐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이 시각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젊은이들보다 적다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당신은 이미 수만 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50년, 60년은 실패의 이력서가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첫 사업이 실패했던 이유, 결혼 생활에서 반복됐던 갈등 패턴, 건강을 해쳤던 생활 습관, 관계에서 되풀이됐던 오해들, 이 모든 것이 데이터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수집조차 하지 못한 당신만의 귀중한 정보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이 데이터를 흑역사로 공인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의 실험실로 들어가 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999번째 실패 후 조수에게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나는 실패자야. 나이도 이미 많은데 이제 그만둬야겠어.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노트를 꺼내 이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텅스텐 필라멘트, 진공도 0.8 APM, 결과 3.2초 만에 단선, 다음 시도 진공도 상향. 이것이 바로 실패의 언어를 바꾸는 기술입니다. 망했어. 대신 이 방법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 역시 안 돼. 대신 변수 하나를 제거했어. 나이가 문제야. 대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경험이 있어. 당신의 노후 파산에 대한 불안, 그것도 데이터입니다. 내가 재정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50년간의 기록입니다. 이제 그 기록을 분석할 때입니다. 에디슨은 82세까지 살며 1093개의 특허를 냈습니다.
그는 노년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에게는 최종 실패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다시 모래시계를 뒤집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모았을 뿐이다.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로 설계를 시작한다.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단 하나도 바꾸지 않겠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야 될까요? 니체는 이것을 아모르 파티, 즉 운명애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고통까지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 당신은 그래 멋진 철학이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고통을 겪어냈습니다. 사업의 실패, 관계의 파탄, 건강의 악화, 꿈의 좌절. 그것들이 단순한 철학 개념이 아니라 살갗에 새겨진 흉터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바꿔봅시다. 당신은 그 흉터를 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 훈장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니체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는 평생 편두통과 위장병에 시달렸습니다. 시력도 거의 잃었습니다. 대학 교수직에서 쫓겨났고 사랑했던 여인에게 거절당했으며 친구들과도 결별했습니다. 마지막 10년은 정신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의 인생은 실패작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신이 온전하던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인생이었단 말인가? 좋아,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게 미친 사람의 헛소리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지시를 꿰뚫은 자의 외침입니까? 당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봅니다. 자녀와의 소통 단절, 그것은 당신을 무능한 부모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소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섬세한 기술인지 가르쳐준 잔인한 스승이었습니까? 사업의 실패, 그것은 당신의 무능을 증명했습니까? 아니면 성공이란 변수가 무한한 방정식임을 알려준 값비싼 교육이었습니까? 니체가 말하는 아모르 파티는 고통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변형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문자에는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죽이지 못한 고통을 나는 의미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황혼의 용기는 여기서 나옵니다. 젊은이의 용기는 두려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용기는 두려움을 알면서도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두려움조차 내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쩌면 회한에 잠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르게 선택했다면 지금쯤은 이런 생각들이 한밤중에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니체는 그 회한을 삼키는 법을 알려줍니다. 회한을 후회로 끝내지 마십시오. 회한을 통찰로 전환하십시오. 그때 그 선택이 틀렸다가 아니라 그때 그 선택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로 문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구원입니다.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한 이유가 아니라 당신을 완성하기 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고통이 지나간 후에야 비로소 보입니다. 니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의 인생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보라. 똑같은 고통이, 똑같은 실패가, 똑같은 좌절이
그래도 당신은 좋아, 다시 한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만약 당신이 그건 너무 끔찍해라고 답한다면 당신은 아직도 과거의 포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래, 다시 한번이라고 답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자유입니다. 고통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고통을 겪어낸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시작했습니다. 모래시계를 뒤집었습니다. 새로운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요? 당신은 자꾸 옆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벌써 저렇게 멀리 갔네. 나는 왜 이렇게 더딘 걸까? 역시 나는 안 되는 건가? 비교 지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교묘한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았기에 타인의 성공 사례를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SNS를 열면 환갑에 창업해서 성공한 사람, 은퇴 후 작가가 된 사람, 노년의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범람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때론 영감을 줍니다. 동시에 독이 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그들의 결과는 보지만 과정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60세에 창업해서 성공한 그 사람이 사실은 30대에 이미 2번의 창업 경험이 있었다는 것. 은퇴 후 작가가 된 그 사람이 사실은 평생 일기를 써왔다는 것. 이런 맥락은 지워지고 오직 성공이라는 결과만 당신 눈앞에 놓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더딘 걸음을 그들의 화려한 결과와 비교합니다. 이것은 공정한 비교입니까? 이것은 달리기를 시작한 지 100m 지점에 있는 당신이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을 바라보며 나는 왜 저기 없지?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비교는 학습이 아닙니다. 비교는 자기 파괴입니다.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비교의 축을 바꾸는 것입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십시오. 일주일 전에 당신은 모래시계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은 이미 뒤집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당신은 성장했습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현실 자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당신의 나이, 건강 상태, 재정 상황, 주변 환경, 이 모든 변수는 당신만의 고유한 조건입니다. 타인의 성공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공식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각은 패배가 아닙니다. 자각은 현명함입니다. 나는 70세 마라토너처럼 빨리 달릴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어제보다 10분 더 걸었다.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비교 지옥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당신만의 시간표를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모래시계는 타인의 모래시계와 다른 속도로 흐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후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졌을 때 당신은 뭐라고 답했습니까? 괜찮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당신은 압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결핍입니다. 고독은 선택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모래시계를 뒤집는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립의 시간을 감수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변화하면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슬픈 일입니까?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동시에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문제는
고립 자체가 아니라 그 고립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고립을 견뎌낼 수 있는 세 가지 법칙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고립은 배신이 아니라 필터링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변화를 시도할 때 누가 남고 누가 떠나는지를 관찰하십시오. 떠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단지 당신의 새로운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반대로 남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진짜 당신의 사람입니다. 수십 명의 피상적 관계보다 두세 명의 지심 어린 관계가 훨씬 강력합니다. 둘째, 외로움을 고독으로 전환하는 언어를 배우십시오. 외로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고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나를 깊이 이해하고 있어. 같은 혼자 있음이지만 언어가 바뀌면 경험이 바뀝니다. 당신이 은퇴 후 처음 맞은 주말, 아무도 연락하지 않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공허함, 그것을 외로움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고독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네가 아닌, 이제 나는 타인의 요구가 아닌 나의 욕망에 집중할 수 있네라고요. 셋째, 고립을 품격 있는 시간으로 채우십시오. 고독은 방치가 아닙니다. 고독은 집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보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고독을 즐기는 게 아니라 외로움을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고독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책을 읽으십시오. 글을 쓰십시오. 걸으십시오. 무언가를 만드십시오. 창조하는 순간 인간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우주와 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립을 견디는 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품격입니다. 당신이 혼자 책을 읽는 주말 오후, 누군가는 저 사람 외로워 보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압니다. 당신은 외로운 게 아니라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립은 저주가 아닙니다. 고립은 선물입니다.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결심은 1월 1일에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1월 2일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은 모래시계를 뒤집었습니다. 에디슨처럼 실패를 데이터로 받아들이기로 했고, 니체처럼 고통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비교 지옥에서 탈출했고 고립을 품격으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습니까? 루틴입니다. 화려한 결심이 아니라 지루한 반복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미세한 축적입니다. 결국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1월 1일의 다짐이 아니라 365일 동안 당신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몇 시에 일어났습니까?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까? 아니면 창문을 열고 공기를 들이마셨습니까? 아침 식사는 대충 때웠습니까? 아니면 정성껏 차렸습니까? 이런 질문들이 사소해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아직 일상의 신성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은퇴 후 첫 월요일의 서늘함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당신은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그 자유는 고어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에게는 매일 해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자유로울 때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의미 있는 루틴이 있을 때 행복합니다. 루틴은 속박이 아닙니다. 루틴은 자유의 토대입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순서로 하루를 시작하고 같은 리듬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 이것이 지루해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의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30년 넘게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5에서 6시간 글을 쓰고 10km를 달립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겹지 않습니까? 그가 답했습니다. 지겨워야 창조가 가능합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십니까? 창조는 영감에서 오지 않습니다. 창조는 반복에서 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책상 앞에 앉는 사람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영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새해 다짐을 다시 꺼내보십시오. 올해는 건강을 회복하겠다. 올해는 관계를 개선하겠다. 올해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겠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매일 아침 몇 시에 일어날 것인가? 매일 몇 분을 운동에 할애할 것인가? 매일 자녀에게 몇 통의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 매일 새로운 학습에 몇 시간을 쓸 것인가? 거창한 목표를 작고 구체적인 루틴으로 쪼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협상 불가능한 약속으로 만드십시오.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날씨가 좋든 나쁘든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당신은 이미 인생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시행착오를 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루틴에 집중해야 합니다. 매일 1%씩 나아가면 2년 후 당신은 37배 성장합니다. 매일 1%씩 후퇴하면 2년 후 당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집니다. 일상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은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반복하는 그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미래를 조각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자녀와 관계가 회복되면, 건강을 되찾으면, 새로운 기술을 마스터하면, 여기 인생 후반전에 가장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단 한 번의 성공에 목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당신은 성공을 정점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산을 오르듯 정상에 깃발을 꽂는 순간이 성공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 올랐고 정상에 섰고 그리고 고무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노년의 지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공은 정점이 아니라는 것, 성공은 순환이라는 것을. 모래시계를 다시 바라보십시오.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당신은 다시 뒤집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당신이 사업에 성공했다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그 성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입니다. 자녀와 관계를 회복했다면 이제 그 관계를 어떻게 깊이 있게 유지할 것인지가 숙제입니다. 건강을 되찾았다면 이제 그 건강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성공은 도착지가 아니라 경유지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진짜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압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그것은 단지 모래시계의 한 사이클일 뿐이라는 것을. 80세에 에베레스트를 오른 일본인 미우라 유이치로를 아십니까? 그는 정상에 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엔 뭘 해볼까? 그는 성공의 정점에서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모래시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신이 시도하는 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이고 경험이고 다음 시도를 위한 자양분입니다. 젊은이들은 한 번의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에 모든 선택이 중대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은 이미 수십 번의 모래시계를 뒤집어 봤습니다. 그래서 압니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노년의 지혜는 가벼움입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과정 자체를 즐기는 여유.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에 또 해보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담담함. 이것이 바로 무한한 모래시계를 가진 사람의 태도입니다. 당신의 모래시계는 무한합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당신은 언제든 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성공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한 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계속됩니다. 모래는 계속 흐릅니다. 당신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선택의 역설을 지나 완벽주의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과거의 중력에서 벗어나 실패를 데이터로 재해석했습니다. 고통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비교 지옥에서 탈출했습니다. 고립을 품격으로 승화시키고 일상의 신성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무한한 모래시계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모래시계를 뒤집는 데는 1초는 충분하지만 그 1초를 위해서는 평생의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 용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아침 평소보다 10분 일찍 일어나는 것. 오늘 저녁 자녀에게 먼저 전화를 거는 것. 오늘 밤 미뤄뒀던 계획서에 첫 줄을 쓰는 것.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당신의 모래시계는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합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가 있고 수백 번의 시행착오에서 얻은 통찰이 있습니다. 고통을 견뎌낸 용기가 있고 고립을 즐길 줄 아는 품격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시간이 비로소 당신의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아닌 당신의 욕망을 위해, 과거의 흥회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위해, 남은 시간이 아닌 주어진 시간을 위해 모래시계를 뒤집으십시오. 지금 당장, 이 순간,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 막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모래시계를 뒤집는 작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선택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모든 시작에는 두려움이 따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모든 것을 견뎌낼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그리고 당신이 다시 흐르게 할 시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큰 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당신의 모래시계가 아름답게 흐르기를 기원합니다.